우리가 줄기세포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첨단 의료들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크게 보게 되면 인류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들이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어떤 무술적인 단계라든지 또는 어떤 보건학적인 접근들도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결국 현대의학에서는 망가진 장기가 다시 재생되게 만든다고 하는, 과거에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종류의 꿈을 인류가 가지기 시작한 거고, 그런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어떤 한순간의 이벤트성 그런 흐름이 아니고 하나의 커다란 의학적인 트렌드 안에서의 하나의 그 산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플러스로 이런 줄기세포에 대한 국가적인 신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동기들도 많이 부여가 되고, 또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것이 잠재적인 시장 가치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각 정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컨티넨탈 컴피티션, 각 대륙 간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더 많이 하는 식으로 뭐 북미주든 일본이든 각 나라별로 이렇게 앞다퉈서 줄기세포에 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기세포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과거 15년 동안 굉장히 커다란 소용돌이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줄기세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 하나는 우리 몸에서 우러나오는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수정란에서부터 배아를 얻고 그 배아로부터 얻는 배아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많은 그 생명윤리적인 컨트로버시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것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엔에서도 역시 또는 유럽에서도 똑같은 몸살을 앓는 그런 종류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결국 차이는 뭐냐면은 성체 줄기세포는 비교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반면에 이것은 몸의 각 부분에서 뽑아내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분화 능력의 면에서는 배아 줄기세포가 267종으로 분화를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것이 어떤 그 생명윤리라든가 안전성에 관계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차원에서 비교적 친화성이 있는 성체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서 이렇게 각 장기별로 마치 우리가 백업 물질을 항상 백업을 자동차에서 스페어 타이어 놓는 것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어디가 고장나든 우리는 결코 어느 한순간도 어제와 똑같지 않다. 오늘도 나는 수없이 내 조직장기가 망가져가고 있고, 또 그 망가진 부분을 나는 계속 리플레이스 하면서 재생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성체 줄기세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재생을 촉진시켜서 질병으로부터 좀 치유돼 보자라는 게 성체 줄기세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임상시험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분야별로 모든 진료과별로 이러한 종류의 아주 활발한 뇌척수 질환 또는 연골 질환 또는 혈액 질환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활발한 임상시험들이 지난 2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러한 그 배아 줄기세포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도, 우리가 과학적인 장점, 결국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그 만분화능이라는 것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윤리적인 갈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류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제3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체 세포에서 다 자란 우리들의 피부세포나 섬유세포에서 뽑아내지만, 그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서 배아 줄기세포와 똑같은 세포로 역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도 역분화 줄기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도 역분화 줄기세포는 이미 다 자란 우리들의 피부세포들을 유전자 4개 정도만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태아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거의 엠브리오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스템셀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엠브리오 스템셀을 따로 남의 수정란을 쓰지 않고도, 남의 난자를 우리가 공여받아서 핵치원하지 않고도 자기 유래의 세포를 그대로 역분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신야 야마나카라는 일본 교수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노력 끝에 이것을 개발했고, 그래서 일본은 결국 노벨상까지 수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야마나카 교수가 발견한 것 같은 종류의 역분화 줄기세포는 그냥 내 세포를 떼기만 하면 됩니다. 손톱으로 살짝 긁어갖고 떼기만 하는 정도의 체세포만 가지고서도 유전자를 4개만 집어넣게 되면 내 몸하고 유전자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역분화 줄기세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면역 거반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하나의 제3의 길을 열었다는 게 하나의 시대적인 하나의 임팩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PS, 소위 말하는 유독분해 주세포가 이게 이제 앞으로 인류가 가져야 될 최종 얼티메이트한 고얼이냐, 이것이 결국 파이널 프로덕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는 아직도 이런 유독분해 주세포도 일본이 약 100조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지난 10여 년 동안 들여가면서 만들어 왔지만 아직도 이 iPS라는 것들이 종양 발생의 문제를, 왜냐하면 배아주세포의 경우에는 미분화 상태이기 때문에 종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기형종이라고 하는 종양이 만들어지는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여기저기 집어넣다 보니까 유전자가 언스테이블해집니다. 유전자가 여기저기 끼어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소위 제네틱 인스테빌리티의 문제가 있고,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과학계는 지난 10여 년 동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개발해냈습니다. 수많은 개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왔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이 몇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iPS를 실제로 이제는 사람에게 그 정도 연구를 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우리가 적용해보자, 임상적으로 해보자라고 제일 맨 앞에 프론티어로 먼저 뛰어나간 것이 바로 당사자인 처음에 이 유독분해 주세포를 개발한 일본 열도를 온통 달궜던 그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마사요 다카하시 교수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노인성 황반 변성증, 시력을 거의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 iPS를 우리가 시각을 감지할 수 있는 세포로 분할시킨 다음에 이식을 해서 이미 4년 내지 5년 동안 지금 현재 관찰 중이고, 또 최근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일본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병들, 파킨슨스 병에 대해서, 또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혈소판을 만들어서, 척수 손상에 대해서, 각막 질환에 대해서, 또 심장병에 대해서 거의 작년 금년에 걸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임상 승인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iPS에 관한 한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해서 하나의 새로운 치료법을 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iPS에 관한 한 일본이 절대 뒤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아주 단호한 그런 입장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iPS가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또 추세고, 그 다음에 또 과학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역분화 주세포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뭐 심장세포로, 그 다음에 혈액세포로 그렇게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할 거 뭐이냐, 어차피 유전자 조작하면은 그렇게 세포가 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원스톱으로 가자, 투스톱이 아닌 원스톱으로 가자 해서 다이렉트 컨버전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종류의 역분화를 거칠 것 없이 직접 원하는 세포를 뇌로 또는 간으로 또는 혈액으로 분화를 시키는 그런 종류의 기술들도 아직 실용화되긴 전이지만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체주세포에 있어서의 또 새로운 영역 중에 하나이고, 또 저 자신도 이것을 위해서 10여 년간 연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분야이긴 합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세포 치료받았지만 누구는 좋아졌다, 누구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서로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주기세포 자체 씨앗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미 환자의 몸이 초토화되어 있고 섬유화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이 와 있는 상황에서는 제 아무리 좋은 슈퍼 주기세포 집어넣어도 소용없다. 결국은 그 주변의 밭을 갈아야 된다. 소위 말하는 미세 환경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똑같은 씨앗이라도 결과가 전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우리 몸에는 항상 주기세포가 있는데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항상 돌만트한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것을 어떤 신호를 우리가 리버서블하게 만들어서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걸 소위 우리는 웨이크업 스템셀 테크놀로지를 얘기합니다. 웨이크업 스템셀, 잠을 깨우는 겁니다. 잠자는 사자를 깨워서 이 주기세포가 다시 제대로 활성을 일으키게 해갖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난치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또한 성체세포를 연구하거나 또는 저 자신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세포 치료가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지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세포 치료에서 뭐냐면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골수 이식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백혈병 걸리게 되면은 조혈모 세포 이식, 골수 이식 이런 거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골수에 있는 이 백혈병 걸렸을 때 이 조혈모 세포를 집어넣게 되면은 온갖 종류의 혈액을 만드는 세포를 다 재생을 해서 이 사람이 30년 동안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단 한 개의 스템셀을 할지라도 주기세포 할지라도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의료 시술로 이미 정착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간엽 주기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바닥에 자란다 해서 또 그 뼈를 만든다 또는 뭐 연골을 만든다 중간엽 주기세포라고 하는데, 이것이 세계적으로는 지금 가장 많이 상업화 라인에서 개발되고 있고, 소위 여러분들이 신문 광고 같은 데서 보고 있고 또 기업에서 그 세포 치료제 개발한다고 했을 때 들으시게 되는 모든 세포들의 95% 정도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포가 하는 가장 그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우리 상처 재생에 필요한 성장 인자를 내고 또 혈관을 만들어주고 그런 종류의 분비물을 내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재생하기 위한 그 미세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재생을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소위 기질세포다, 소위 스트로마 셀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지금 약 340건 정도 이상의 임상 시험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임상 시험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환자는 어떻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퀘션이 이제 우리에게 나온 더 중요한 이슈로 다가가다 보니까 각 사람들이 연구한 것들을 그 기관별로, 그래서 이 기관에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뒤에서 분석하는 소위 메타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에 의해서 이것이 과연 효과를 얼마큼 받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만 보는 게 아니고 100개 내지 200개 기관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분석이 되겠는데, 그냥 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세포 치료가 실용화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임상시험 해본 결과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 거고 왼쪽으로 가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다양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찬양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굉장히 비난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종류의 환자군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봤고, 이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엄격한 임상시험을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합니다. 병원에 온 환자들한테 어떤 사람한테는 밀가루만 줘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약을 줘도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 밀가루 약을 먹는지는 모르는데 이 약 굉장히 좋은 거니까 당신 걱정 마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그런 종류의 기대 효과, 우리가 플라세보 이펙트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10 내지 20%가량의 기능 개선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류의 위약 효과를, 플라세보 이펙트를 완전히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명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아직까지 우리의 과학은 철저하게 이것을 토탈 블라인드로 정말 눈 딱 가리고 환자조차도 의사조차도 내가 뭘 누는지 모르게 그렇게 블라인드로 하는 시험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효과가 있다고 나온 약들도 얼마큼이나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블라인드로 한다 그러면은 얼마큼이나 이게 유지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종류의 상황 때문에 임상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에피커시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바로 그런 과정을 검증하는 게 바로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고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무엇을 보호하느냐? 재산권도 보호해야 되고 건강권도 보호해야 된다. 정말로 제대로 효과가 있지도 않은 것을 만약 효과 있다고 하게 되면 재산권을 날리는 것이고, 또 독성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것을 괜찮다고 그냥 넣어주게 되면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못 해준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헌법에서 명시된 바에 국민에 대한 보호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론적인 입장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가의 그 권리, 국가의 의무 책무가 지금에 와서는 그 너무 고전적인 차원에만 논의가 머물릴 수가 없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 워낙 다이나믹하게 변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삼상 부분, 국가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을 어디까지 하는 게 맞는 것이냐가 오늘날 이제 우리가 가장 고민하게 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선에서까지 하면은 가장 적정한 수준이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주기세포에 대한 규제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거 뭐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냐, 갈 길 잃은 국내세포 주기세포 사람 이대로 가면 우리 후진국 되는 거 아니냐, 일본은 있고 한국은 없다, 중국은 하는데 왜 우리 못하느냐, 또 일본서는 합법인데 한국서는 불법이냐, 우리 원정치를 떠난다,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고 또 블레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주기세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색들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고,
그런 거 하면은 또 일부에서 저 같은 사람은 규제를 완화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다.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자. 결국 우리가 뭔가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시험을 적정화시키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것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우리 대안이다라고 하는 이슈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사회에서의 주기세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고유한 우리들만의 컬러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특성을 제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기세포를 이미 상용화시켜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4개, 5개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많이 허용해준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에서의 주기세포의 임상 연구나 또는 개발이 활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이 데이터를 보셔도 전 세계에서 임상 시험에 진입한 그 건수를 놓고 봤을 때도 미국에 비해서 거의 2번째,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많이 하기 때문에 3번째까지 가는데 그 GDP 대비, 인구 숫자 대비로 하게 되면 한국은 거의 압도적인 1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이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임상 진입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세포 치료제가 실제 개발되고 있는데 반면에 또 우리 한국 사람 특유의 어떤 그 절박함에 대한 그 적극적인 이런 포효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비승인된 줄기세포를 외국에 가서 원정 치료를 받으면서 사망해갖고 오시는 사고도 많이 생기고 불법 시술에 관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것도 또한 역시 우리 한국의 그 굉장히 유니크한 프로블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제도권 내에서 국민들의 수요가 또 높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이런 사회적 수요를 어떻게 정책적 탄력성과 맞춰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지속돼 왔고 어떤 임상 시험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터리를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그래서 그 GCP라고 하는 그 프로토콜이었는데 그것에 맞춰서 제대로 한다면 우리도 인정해주겠다는 차원으로 한국도 역시 이러한 그 논의들을 이제 가까스로 좀 융합을 해낸 상태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제 그것을 약간 역용을 한다 그럴까요? 그 한국의 바이오 사업에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가치를 평가하는 밸류에이션들이 동일한 미국의 수준의 미국 바이오 회사들에 비해서 약 5배 내지 1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에 있는 투자가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투자받으러 한국으로 옵니다. 미국에서는 1,000만 원 받던 거를 한국에 오면 1억을 받고 투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한국으로 전부 다 러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또 이렇게 첨단 재생의료의 발전 못지않게 한국의 기초과학으로서의 체질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업에서조차도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인력난 아우성이면 그보다 훨씬 월급 적게 주는 국립연구소나 또는 대학은 어떨까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초토화 수준입니다. 무슨 태풍 지나간 것보다 더 힘들 정도로 인력난들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국의 근본적인 그 바이오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체력 자체가 그렇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그 이런 아우성들을 사실 우리도 조금 이런 과정에서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삶에서 우리 주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태도 주기세포를 볼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그 건강을 상징하는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2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스클레피우스와 히게야입니다. 원래 히게야가 딸인데 아스클레피우스는 원래는 그 연금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뚝딱뚝딱 하는 걸 잘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아스클레피우스가 의학의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게야는 헬스, 어떤 건강, 보건, 자기 절제 이런 어떤 종류의 그 자기 탱탱한 그 자기 삶에 대한 탄력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히게야였다면은 최근에 아스클레피우스는 뭐라도 갖다가 툭툭툭 해서 주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오면은 내가 왜 돈 내는지 모른다는 거죠. 주사 한 방 맞아야 되고 뭔가 질러놔야 되고 뭔가 거창한 것들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현대의학인 것처럼 생각하는 현대의학의 현대 문화적인 시류조차도 현재 이런 것들에서 하나 영향을 받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시황이 그 옛날 그렇게 목말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종류의 그 목마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런 목마름 자체가 건전한 과학의 발전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남용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억제하는 억압하는 그러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